네, 계속해서 정치권 뜨거운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인데요.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동력이 많이 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국감을 보이콧할 수 있을까요, 고 박사님? 글쎄요, 오늘 정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날짜로는 닷새지만 예. 또 국감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이틀 정도의 국감 보이콧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있었을 때도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국당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 그 상징적인 그 메시지 전달은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의 보이콧을 보고 처음에는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러냐 그러다가 예. 아, 언론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도 없고 특히 1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도 있고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다시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예. 이제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엉거주춤한 들어가면서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행사들 때마다 예. 이게 한국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한다는 또 역풍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늘 정도에 전격적으로 좀 국회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선언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뭐 그 의견에 동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고 박사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아마 지금 한국당도 이 국감 보이콧이 여론의 그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 예. 정치하신 분들인데 정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일단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건 야당이 뭐 여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야당이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당이 열린 거거든요. 예. 이런 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명분이 약하다는 거고 지난달에도 왜 문화방송인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권으로 언론 탄압이라고 또 보이콧했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 보이콧이라는 것을 자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국감 보이콧이나 국회 거부, 이 이른바 장애투쟁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은요. 과거 독재 대 반독재 때 정말 힘이 없는 야당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 마지막 최후 수단이었어요. 국감 보이콧이라든지 국회 거부 이런 것들은 지금 110석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 집권당과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111석인 집권당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도 정치 문법에도 맞지 않아요.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콧하는 게 그나마 나을 텐데 보이콧을 이제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아마 이런 부분을 자꾸 돌리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당장 오늘 국감 보이콧을 걷어들이긴 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정치권에서 보이콧도 그렇고요. 네. 단식도 그렇고 이렇게 흐지부지 뭐 뒤끝이 깨끗하게 정리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자유한국당 마무리 지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 장 부장 사실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된 규정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그 탈당 요구를 받았고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당원 당규상에 조금 다툼이 있다 그랬지만 일단 재심 청구 기간은 열흘로 돼 있답니다. 예. 징계를 그때 결정한 날이 2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통지서가 전달된 게 23일이어서 23일로 기준으로 해서 그 계산하더라도 다음 달 2일이나 3일 정도까지는 재심 청구도 안 했으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제명 내지는 뭐 당 탈당 뭐 이런 이 확정 공표 이제 그 단계에서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는 또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때쯤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절차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통령의 이 출당 문제와 함께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내부에서는요, 박 전 대통령 제명이 확정이 되면요, 다음 달 6일쯤 탈당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 문제도 사실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
홍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다. 이런 또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 교수님, 일임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일임될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일단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했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라는 그런 또 규정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윤리위의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예. 규정도 있기 때문에 좀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필요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결국은 이제 친박 세력과 지금 홍준표 대표 지금 어떤 친박을 최소한도 출당을 결론 짓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혁신인데 이 부분이요. 사실 당내 혁신과 어떤 보수 혁신의 문제보다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 현안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결국은 뭐 이 부분을 출당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좀 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한다고 한 대목은 예. 제가 보기로는 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 일임한다. 아마도 그렇죠. 일임한다면 그렇게 일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두 사람이 현역 의원으로서 출당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의총 소집 권한이 1차적으로 원내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의총이 소집되면 물론 당대표로서 참석할 수는 있지만 표결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것은 그 현역 의원들의 의총을 통한 이 제명 처리 절차가 이건 당헌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1차 소집권자인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의 의총에서의 제명 처리를 위임한다, 일임한다. 의총 소임을 네, 그렇습니다. 의총 소집을 포함해서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의총 소집도 그렇죠. 원내대표가 안 하면 사실은 소집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두 사람에 대한 그 당헌 당규상의 어떤 처리 과정을 위임한다면 하겠죠. 그런 문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된 최고위의 확인이 필요하냐, 의결이 필요하냐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양론이 있는데 충분합니다. 예. 이럴 때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가는 게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위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가 결정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신이 없어서 지금 뭐 이걸 피해가니 뭐니 이런 논란들이 일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정도로 자신 없이 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의결을 하는 형식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을 역할 분담을 하는 식으로 일단 각오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전 대통령과 현역 의원 2명의 이 출당 문제, 이번 주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자, 친박의 이 출당 문제 때문에 또 불거진 일이 있습니다. 녹취록 공방. 정치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정치권 아직도 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래를 떠나서 해도 너무한다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어쨌든 정말 정치 노정객인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 간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사건의 주요 증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뭔가 좀 진술의 번복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서청원 의원 측은 주장하는 거고, 심지어 거기에 녹취록이 있다는 듯한 입장인 거고, 홍준표 대표는 자신 있다. 녹취록 있으면 한번 열어보자. 이런 입장인데, 두 사람의 공방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송환정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시작하면 후배한테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그걸 두고 나를 협박을 해요?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네, 녹취록 공방.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정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실망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상 최대 표차로 대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당 지지율은 뭐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가고 그 어려운 과정이 지난 한 1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시 그래도 당이 10%대 후반 또 20%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 혁신위도 어느 정도 혁신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정말 여기서 보수 유권자들한테 한국당을 원래 지지했지만 등을 돌렸던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20% 중반 30%대를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예. 불과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8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고요. 이런데 서청원, 홍준표 두 사람의 저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지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고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그나마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녹취록을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로 없지만 브로핑, 말하자면 있는 것처럼 있는 해서 것처럼. 저렇게 됐다면 저 공방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저는 저 공방 때문에 그동안 정말 이 티끌 모아서 이렇게 했던 이 지지율이 반토막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그 낯뜨거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수 유권자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여전히 당을 지지할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 사태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건 아니면 정 안 되면 정말 녹취록을 공개해서라도 어쨌든 어느 쪽이든 또는 둘 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쪽이 책임지고 뭐 정계를 떠나든 감옥에 들어가든 이런 수준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 이게 보수 세력의 재기나 한국당의 뭐 이 재기를 위해서도 저거는 시점이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누가 다치고 누가 뭐 살아남느냐고 하는 문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출당을 하거나 네. 당 대표를 물러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치킨 게임 양상인데요. 대개 이제 저런 일들이 이제 진실 공방의 차원이잖아요. 치킨 게임이다 보면은 대체로 유혐의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쪽이 책임지지 않고 예.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안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친박 청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서청원 의원은 출당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서 의원이 방어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 문제가 그 내부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게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조차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친박 내부의 청산의 문제를 떠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뭐 진실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 서청원 의원은 녹취록을 일단 빨리 공개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공개하려면 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바로 이래서 이 문제를 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정당 내부의 문제로 서로 간의 어떤 방어 차원의 문제에서 제기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문제 자체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공개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가지고 계속 가면서 다른 문제를 덮으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이 없는 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요,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편법 증여에 또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그때 이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를 건너뛰어서 할머니가 손녀한테 그 증여를 한 거죠. 예.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건너갔다 또 한 번 건너가려면 그때마다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불법은 아니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한 편법이 있죠. 뭐 절세이고 좋게 말하면 절세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편법인데 예.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그냥
그 장모께서 그냥 딸한테, 그러니까 홍 장관 후보자의 부인한테 바로 주었다면 그 액수가 크니까 증여세의 과세 구간이 큰 구간이어서 거기서도 원래 세금이 더 나올 거를 아꼈다. 그것도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한 10살, 11살 된 초등학생 딸이니까 예. 증여세를 한 2억 원 이상을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증여를 받았으니까 8억 원 이상의 상당의 지분을.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돈을 꾸어서 차용증을 쓰고 예. 돈을 꾸어서 따박따박 나오는 그 상가 지분의 임대료를 가지고 엄마에게 돈을 갚아가면서 그 증여세를 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예. 원래는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원래 돈이 없을 때 자주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꼬리물기라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증여세를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여세를 낼 만큼을 주면 그게 또 증여라고 해서 거기 그렇죠. 또 증여세가 생기고 예. 그럼 그 증여세에 대해서 다시 주면 그것도 증여라고 해서 또 증여세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종종 하곤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홍정학 장관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이렇게 또 고위공직을 계속 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이런 증여가 일어나도록 안 했어야 되는 거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연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홍종학 후보자 측은요, 딸과 부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내고 있어서 위반 사항은 없다. 세금은 모두 납부한 그 적법한 증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런 해명은 안 하는 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이 적법하게 증여됐으면 상속됐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 부장이 충분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전 소비 대체 계약서 쓴 거예요. 엄마와 딸 간에.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이제 증여하고 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냈다. 그 이자는 임대로 나왔던 뭐 설명의 반복인데 기본적으로요. 중학생밖에 안 냈다. 그 당시 또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2억 2천만 원을 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올 연말까지 갚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1,842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이자 돈이. 중학생한테 사실 이런 돈을 낼 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전 소비 대체 계약서 써주면 이게 증여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답니다. 이게 편법이죠 말하자면. 예. 불법은 아니에요. 예. 적법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편법인 거죠. 분명한 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건데 이런 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적법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 사회 어쨌든 사회경제적 차원의 이 문제가 계속 적폐청산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향을 봐잖아요 지금. 예. 촛불 1주년 돼서 촛불 청산과 사실 미래가 조응할 때 전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된다면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중소벤처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과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건 적법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잘못됐다. 법에 어긋난다라는 차원 이전에 충분히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그리고 홍종학 후보가 뭐 단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논란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홍종학 후보자가 예. 그 교수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와 부의 불법적, 편법적 상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쭉 제기해 왔고 또 그것을 실제로 참여형 지식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막상 이제 청문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뭐 불법, 편법 또는 뭐 합법 논의를 떠나서 이 장관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경제민주화라든지 특히 그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할 때,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때 그 편법을 막기 위해서 세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사람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관점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바로 그 지식을 이런 식의 자신의 가족의 편법 승계를 위해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이러고 설명을 하면 예.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생에 걸친 경제민주화 활동, 이 사람의 평생에 걸친 그 경제 정의를 위한 활동,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개혁의 최선봉에 서려고 했던 그런 활동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점에서 제가 홍정학 씨 개인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불법은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더 논란이 정말 더 적나라하게 전개되기 전에 청문회장에서 어떤 식으로 청문위원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을지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평소의 태도와 달리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모습도 제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말 홍정학 씨를 위해서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이 세대 간 증여세를 높여야 된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를 하셨다는 분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씁쓸한 면을.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조금 거친 비유지만 배우 성형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유명한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배우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평소에 그거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이 오히려 외모에만 집중하게 하는 아주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거 안 좋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던 유명한 배우가 있다고 한번 치시죠. 근데 그 배우가 어느 날 중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도 성형수술을 꽤 많이 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가 성형수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과. 성형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쏟아낸 게 부메랑이 돼서 대중들은, 국민들은 그 배우, 드라마 주인공에 캐스팅된 그 배우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 평소에 저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반감을 갖게 되죠. 그 부분이 지금 홍정학 후보자에게 정확히 전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이 드라마 주인공에 캐스팅이 됐지만 드라마 주인공을 하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조연이나 정말 엑스트라급의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를 텐데, 정말 어떤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인공이라면은 확실히 좀 다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학자 출신의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분이 약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서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굉장히 좋게 재미있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편법, 적법 이 논란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논란인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4% 세대, 5%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속 문제, 그것도 편법 증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과연 이 정부가 어떤 그 이사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을까요? 청와대 검증 과정이 좀 철저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정부 출범 6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조각을 완료하지 못했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조각이 마침내 완료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도 웬만하면 통과시켜서 조각을 빨리 완료시켜 주자고 하는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유리한 여론 조건 속에서 지금 이 추천이 됐으니까, 또는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또 불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소 안이하게 이렇게 좀 제안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주로 이 부의 그 세대를 건너뛴 편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되지만, 저는 홍정학 후보자의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교수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강조를 반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상의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책에 나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주장들이 저는 실제로는 홍정학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부적합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더 내용을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진 사퇴 쪽으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벌 관련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원대 당시 가천대 교수로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에 낸 책에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라는 제목의 책이고 그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선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명문대학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책에 쓴 게 이 책 기록으로 남아있는 분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그 장관에 임명하려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것만 듣고도 시청자 여러분이 쉽지 않겠다. 전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명문대학이란 말, 그 명문대학 말 일단 사실관계 맞지 않아요. 명문이라는 건요. 이 사회를 이끌고 자기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명문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른바 명문대학이라고 된 어느 대학 명문대학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가 경원대 교수 시절에 쓴 책이잖아요. 그 책이.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적절치 못해요. 인식 자체가.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경원대 다니는 학생들은 뭡니까? 그때 경원대 교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요. 아까 고 박사 얘기처럼 저도 홍종학 후보자 꽤 좋아했었어요. 홍종학 전 의원을. 웬만하면 좀 두둔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 나오는 그 이제 편법 증여 문제 그 문제하고 이 부분 이제 저서 문제 이런 부분은요. 홍종학 전 의원께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해성사를 하거나 뭔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교수 시절에 쓴 책인데 후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책이 1998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꽤 오래전에 쓴 책인데 그 당시 나이가 젊을 때였으니까 40대였으니까 그 당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뭐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두둔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참 이 두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두둔하거나 변명을 해줄 여지가 대단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자, 고 박사님, 정의당에서도 뭐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 했는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이 그 당의 지지 기반이 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우리 사회에 조금 사회적인 소수, 사회적 약자들을 정의당이 지지 기반을 하고 있는데 홍종학 후보자의 이러저러한 책에서의 표현이라든지 또는 부의 세대를 건너뛴 편법 상속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정의당의 지지 기반인 대중들의 정서와 가장 배치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의당이 지금은 유보적으로 이 문제를 비판하되 유보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론 결정을 빨리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이 당론 결정을 해서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걸 강행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태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종학 후보자의 그동안에 활동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자체 결단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3번씩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뜨거운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장원준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인데요.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동력이 많이 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국감을 보이콧할 수 있을까요, 고 박사님? 글쎄요, 오늘 정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날짜로는 닷새지만 또 국감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이틀 정도의 국감 보이콧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있었을 때도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 그 상징적인 그 메시지 전달은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의 보이콧을 보고 처음에는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러냐 그러다가 언론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도 없고 특히
특히 1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도 있고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다시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예. 이제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엉거주춤한 들어가면서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행사들 때마다 예. 이게 한국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한다는 또 역풍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위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했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라는 그런 또 규정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윤리위의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예. 규정도 있기 때문에 좀 상충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필요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결국은 이제 친박 세력과 지금 홍준표 대표 지금 어떤 친박을 최소한도 출당을 결론 짓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혁신인데 이 부분이요. 사실 당내 혁신과 어떤 보수 혁신의 문제보다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 현안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결국은 뭐 이 부분을 출당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좀 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한다고 한 대목은 예. 제가 보기로는 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 일임한다. 아마도 그렇죠. 일임한다면 그렇게 일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두 사람이 현역 의원으로서 출당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의총 소집 권한이 1차적으로 원내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의총이 소집되면 물론 당대표로서 참석할 수는 있지만 표결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것은 그 현역 의원들의 의총을 통한 이 제명 처리 절차가 뜻하게 정리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자유한국당 마무리 지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 장 부장 사실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된 규정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그 탈당 요구를 받았고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당원 당규상에 조금 다툼이 있다 그랬지만 일단 재심 청구 기간은 열흘로 돼 있답니다. 예. 징계를 그때 결정한 날이 20일이었고요. 그다음 징계가 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구치소에 있으니까 통지서가 전달된 게 23일이어서 23일로 기준으로 해서 그 계산하더라도 다음 달 2일이나 3일 정도까지는 재심 청구도 안 했으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제명 내지는 뭐 당 탈당 뭐 이런 이 확정 공표 이제 그 단계에서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는 또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때쯤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절차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통령의 이 출당 문제와 함께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내부에서는요, 박 전 대통령 제명이 확정이 되면요, 다음 달 6일쯤 탈당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 문제도 사실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 홍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다. 이런 또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 교수님, 일임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일임될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일단 이건 당헌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1차 소집권자인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의 의총에서의 제명 처리를 위임한다, 일임한다. 의총 소임을 그렇습니다. 의총 소집을 포함해서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의총 소집도 그렇죠. 원내대표가 안 하면 사실은 소집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두 사람에 대한 그 당헌 당규상의 어떤 처리 과정을 위임한다면 하겠죠. 그런 문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된 최고위의 확인이 필요하냐, 의결이 필요하냐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양론이 있는데 예. 이럴 때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가는 게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위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가 결정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신이 없어서 지금 뭐 이걸 피해가니 뭐니 이런 논란들이 일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정도로 자신 없이 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의결을 하는 형식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을 역할 분담을 하는 식으로 일단 각오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전 대통령과 현역 의원 2명의 이 출당 문제 이번 주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자, 친박의 이 출당 문제 때문에 또 불거진 일이 있습니다. 녹취록 공방. 정치권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정도에 전격적으로 좀 국회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선언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뭐 그 의견에 동조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고 박사처럼 생각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아마 지금 한국당도 이 국가보이콧이 여론의 그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정치하신 분들인데 정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일단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건 야당이 뭐 여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야당이 정부 그리고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당이 열린 거거든요. 예. 이런 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명분이 약하다는 거고 지난달에도 왜 문화방송인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권으로 언론 탄압이라고 또 보이콧했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 보이콧이라는 것을 자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국감 보이콧이나 국회 거부, 이 이른바 장애투쟁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은요. 과거 독재 대 반독재 때 정말 힘이 없는 야당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 마지막 최후 수단이었어요. 국감 보이콧이라든지 국회 거부 이런 것들은 지금 110석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 집권당과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111석인 집권당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도 정치 문법에도 맞지 않아요.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콧하는 게 그나마 나을 텐데 보이콧을 이제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아마 이런 부분으로 자꾸 돌리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당장 오늘 국감 보이콧을 걷어들이긴 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정치권에서 보이콧도 그렇고요. 단식도 그렇고 이렇게 흐지부지 뭐 뒤끝이 깨끗